오늘 이 논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문과 논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논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논술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집중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 시간 한 2시간 정도 될 텐데 같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저는 이력을 좀 쭉 보니까 이게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늘었어요. 전 중앙일보 NI 전문기자였고요. NI는 뉴스페이퍼 에듀케이션 약자인데요. 신활용교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섰게 되고요. 우리나라 신문 활용 교육을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토대를 닦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밤잠 안 자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엑기스를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태종 NI 논술연구소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회사는 휘문고등학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옆에 있고요. 바로 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월간 행복한 논술이라는 이 논술 교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NI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예요. 제가 쓴 거거든요. 요거는 논술 면접 신문에 보여야 되는 옛날에 김영사에서 상하로 써서 인세를 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 대학원하고 대학교 이런 데서 쓰는 NI 원론인데요. 여기 이제 지적재산권위원회 등록이 돼 있어요. 하도 복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거 복사해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태클 걸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누구 건지는 좀 누구의 지재권인지는 알아라 해가지고 등록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목차입니다. 제가 머릿속을 이게 그물망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한번 이제 논술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이라는 논술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패러다임 변화 논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입 논술의 경향과 전망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집중 관찰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은 살아있는 논술 교과서인데 과연 신문과 논술이 얼만큼 중요하게 엮여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위에 녹차가 있었으니까 논술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교과 활동이라는 논술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수행평가, 이게 엄마평가라고도 하죠. 집안에 이 논술 이 교과 활동을 수행평가를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할 것이고요. 또 수행평가로 국영수 지필고사를 대신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논서 수용 비중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 수행평가 확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예시한 거에 대해서 앞에 이 주장한 거에 대한 예시거든요. 이걸 뒷받침 자료라 그래요. 이게 논술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주장한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이 증거를 대가지고 뒷받침하는 자료거든요. 보시면은 2학기부터 국영수 성적표 수행평가 50% 이상 반영. 교육부 이르면 2학기부터 중간 기말고사 비중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수행평가, 실기, 발표평가, 토론 논술 그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과연 객관적인 툴이 이거 평가하는 툴이 어디 있겠느냐, 선생님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냐라는 반발도 엄청 거세서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아마 자녀분들 초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첨예한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논술 수행평가 사례를 한번 제가 학생들 진짜 어떻게 내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도덕 중간고사 논술 수행평가거든요. 여기 이제 생명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배가 난파했는데 고명정이 딱 한 대다 이거죠. 거기에
정원 7명인데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야 되는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게 목사가 죽어야 된다. 중년 목사가 있는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재벌기업 소유주가 죽어야 된다. 아니면 파산하게 된 배의 선원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교사로 정년퇴직한 늙은 노인이 죽어야 된다. 또는 배가 파손되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 어차피 좀 성하지 못하니까 내려야 된다. 또 사람을 죽인 죄로 20년형을 받은, 그래가지고 20년형을 물론 이제 다 살았겠죠. 이 사람이 내려야 된다. 이게 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술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상에서 상당히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겠죠. 그 문제 해결 능력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거든요. 자, 보면 또 그 도덕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과학 논술 중에서 더운 지방에서 상태 변화를 이용해 음식을 차갑게 저장하는 방법, 상태 변화 이용해 냉난방하는 방법, 전기로 냉방하는 것이 지구에 끼칠 영향, 이게 지구온난화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서술을 하는지 그런 걸 좀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3 역사 논술에서도요, 논술이 어떤 한 과목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일어납니다. 국어 논술, 경제 논술, 과학 논술, 역사 논술. 그 모든 학문에는 토론과 그 토론에 따른 서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논술인데 우리는 보통 한 과목으로 생각하죠. 그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각 과목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논술 수행평가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논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자, 요즘에 또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 논술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그걸 충분하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들어갈 것이 뭐 대외 이런 활동이 아니라 교내에서 인정하는 거, 또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것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한국과학창의재단 올해 4월달부터 시작되는 논술 주제예요. 탐구 주제죠. 탐구 주제인데 다 논술입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난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이제 그 식량난 해결하려고 보면은 뭐 이렇게 곡물도 늘려야 되고 또 이 축산물도 상당히 많이 길러야 되거든요. 가공도 해야 되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예컨대 이제 햄버거를 많이 먹을 경우 그 이 소를 길러야 되는데, 소를 기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뭘 늘려야 되죠? 토지를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숲 파괴가 일어나고, 숲 파괴가 일어나면은 CO2가 많이 발생하죠. 왜냐면 숲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온실가스가 꼭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온실가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육식을 좀 자제하자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뭐냐? 먹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요즘 그 GMO, 식탁 위에 오르는 GMO 식품 있죠? 여러분들 99%가 먹고 있는 식탁의 그 내용이 전부 GMO 식품이다. 그 GMO라는 게 그 유전자 변형식품 있잖아요. 농산물. 그걸로 만든 원료. 만약에 식탁에 GMO를 뺀 걸로 하면은 지금보다 엔겔 개수가 거의 한 0.7, 거의 1 가까울 겁니다. 한 달 생활하는데 한 300만 원쯤 들 거예요. 생각 한번 가서 다 콩식품만 이런 게 다 GMO예요. 여러분들 그 원래 유럽에서는 GMO 식품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뒷다 비교해서 습해다 먹습니다. 여튼 그런 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대안이 뭐냐? 이게 논술이거든요. 자, 보면은 곤충 원료 식품 관련 국내외 활용 현황 가지고 장점 등을 조사하고 곤충 원료 식품으로 가장 적합한 곤충을 찾아 활용 방법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주제거든요.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알고 식량 사정이 어때야 되는지, 곤충의 식품으로서의 장점을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이 일종의 혐오식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부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전 사람들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활에너지 등을 어떻게 얻었는지 조사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죠? 대체 에너지가 과연 뭐가 있느냐? 그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내 후손에도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교부는 우리 이제 광석이 항상 이 광산에서 캐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보통 폐가전제품이라든가 폐PC 이런 모든 거에서 그 중요한 자원이 쓰이고 다시 재활용되는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창의재단에서 각 학교로 내려간 바로 공문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 수행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곤충 원료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신문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봤어요. 이제 신문 활용 교육이잖아요. 자,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여기 지금 매일경제 2016년 4월 5일자 엊그제 신문이에요. 메뚜기는 그렇게 고소하네 해가지고 농식품부가 5천억 원 들여가지고 2020년까지 우리나라 곤충 사람을 육성해서 곤충으로 식품을 대체하겠다, 이런 이 계획을 엊그제 내놨어요. 근데 실제로 곤충으로 지금 라이스 고로케, 거위에 고로케 곤충 넣어서 고로케 만들고 거기에다 쌀로 살짝 입힌 그런 걸 진짜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 근데 곤충 직접 먹으면, 여러분들 메뚜기 먹은 기억나시죠? 메뚜기 생으로 먹으면은 볶아서 먹으면 약간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 좀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입혀놓으면 아이들 잘 먹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옛날 2013년부터,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충이 과연 단백질 성분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단위 명적당 생산량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 쌀이라든가 다른 곡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재배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엄청 넓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 닭장만한 데서 엄청나게 많이 사육되니까 그게 고농도 단백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간섭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먹으면은, 그걸 가공해서 먹으면은 앞으로 미래 식량으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식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신문으로 접근하니까 앞에 그 논술 문제, 그 탐구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걸 잘 풀어놔야 될지 제가 한번 신문을 가지고 제가 가공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 좀 한번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제 행복한 논술에서 늘 나오는 그런 주제들인데, 자, 곤충이 미래의 식량이다 해가지고 아까 이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애들 그냥 신문 기사 읽히면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가공한 거예요. 고기보다 값싸고 양가 풍부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국과 멕시코 등 25억 명이 아직 즐겨 먹는데 우리나라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좀 한번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것들 한번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그거를 글로 쓰면 뭐가 되느냐면 논술이 되는 거예요. 곤충이 왜 미래의 식량인가 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1kg당 필요한 곡물의 양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작게 먹힌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건강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곤충을 인기식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곤충은 식용 거부감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고로케처럼 그렇게 포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곤충 식품 메뉴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 중요한 게 이제 위생관리거든요. 막 곤충 이렇게 곤충 안에 다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좀 감염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원래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XY인자를 주고받아서 딱 결합이 되면 세포가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분열을 하는데 지금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들 세포수가? 몸에 있는 세포수가? 약
100조개쯤 됩니다. 그 100조개 안에, 그 세포 안에 뭐가 살아요? 바이러스가 또 엄청나게 살아요. 세균아. 그럼 여러분 몸은 누가 점령한 거죠? 여러분들 점령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한 세균도 있고, 이건 바이러스, 유익한 그 세균도 있으니까 그 여튼간에 여러분들 몸을 한번 잘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곤충이 그 몸에 가장 알맞는 식품이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대안을 제시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논술이 원래는 이 주제 하나만 줘야 되거든요. 곤충이 왜 미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곤충을 식품화하려면 국민과 기업, 정부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조리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500~600자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곤충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을 요 그대로 요약하면 될 수 있게, 요 내용을 풀 수 있게 그렇게 제시해 놓고요. 문제도 그렇게 낸 거는 500~600 작업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하고 단계별로 논술 답안을 제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몫이냐?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냥 딱 던져놓고 너 하라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탐구대회 같은데 자료는 요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되죠. 아까는 이제 국가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논술수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돼요. 그죠? 과거에는 산업사회에서는 어떻냐면은 그냥 명령 내리면 수행한 걸로 그래서 효율성을 따졌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저기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요즘 논술 시험 보는 기업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언론사나 뭐 고등고시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공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좀 승진하는데 입시에도 그렇고, 공기업 신입 채용 때도 그렇고 들어가서 승진하는 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사, 또 저기 일반 대기업에서도 논술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리포트 작성할 때도 논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시면은 과거에는 명령 수행만 잘하면 되지 업무 능력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공이나 어학 실력보다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인성 가치관이 있죠. 과연 기업이 해적처럼 모든 걸 그냥 자기 이윤에 맞춰가지고 다 이윤만 흡수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내 주변 공동체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성 문제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알파고 같은 또는 이 스마트폰 같은 창의적인 지식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창의성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 가치관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표현하면 공장의 인재라고 그러거든요. 공장의 인재는 어떤 공장의 어떤 명령을 주면은 대규모 생산하는 거, 그런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공장의 인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극단형 인재라 그래가지고, 왜 극단이 하나의 극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부터 배우, 또 무슨 무대 조명 장치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오케스트라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듯이 그렇게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을 개인 경쟁에 맞춰가지고 너무 그쪽에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알파고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알파고가,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 약자인데요. 이 알파고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에 100명이 넘는 과학자들, 각 영역의 과학자들이 투입됐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보면은 1920개 CPU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왜 그래픽 처리 장치 280개 정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조율을 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구현된 겁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에 성과를 내려고 하고요. 정권 끝나면 끝나요. 또 그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몇십 년 걸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그거를 혁명을 일어나가, 교육혁명부터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라 이거죠. 절대로 우리는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협업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밟고 내가 일어설지 이런 것밖에 가르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바로 지금 수행평가 자유학 기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나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 시간에 내가 선행학습을 해서 내 애들을 빨리 다른 애들보다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해야지. 국영수 열심히 더 시켜서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그 배경식 국영수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을 밑받침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국영수 잘한다고 아이가 뭐 천재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천재는 따로 있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부모는 절대로 못 들여다보거든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걔의 장점이 다 나와요. 그걸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왜? 학교에서 경쟁하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도 기업체 나가서 경쟁을 한다.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절대로 아이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GDP가 약 한 3만 달러, 개인 GDP가 3만 달러 가까워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 개인 소득이 200만 원 안 되면 보전을 해줘요. 이 정도 그 GDP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200만 원 안 벌고 100만 원 벌까 100만 원을 보존을 해준다고 해요. 그게 원래 국가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미쳤다고 그럴 거야. 지금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게 과거에 일을 정말 열심히 밤낮 정말 없이 이 생활해가면서 직업에서 일선에서 정말 앞장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세가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더 올려줘 그러면요 완전히 세상 뒤집힌 줄 알고 그걸 또 정권에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은 초등학생부터 상당 부분 그런 사고를 국가라는 기관이 어떻구나 내 세금 걷어가 자 공동체라는 게 어떻구나 이게 논술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 시대의 문제, 현 시대의 문제를 좀 직시하고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봐서 문제 해결하는 건데 공동체 전부 이익이 되게. 그 아이폰 개발하는 것만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소리바다 음원 시장이 엄청 발전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핸드폰 그냥 단순히 통화 기능하는 거 엄청 발전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MP3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엄청 발전해 있었어. 왜? 경쟁을 하다 보니 그 품목의 분야에서 앞서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 시장을 잡을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인터넷 다 연결돼가지고 MP3 기능, 카메라 기능 요 하나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죠. 그거를 융합적인 사고 우리가 맨날 경쟁하는 사고가 아니라 서로 협업해서 그런 기술을 조인해서 협업할 수가 없으면 그리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융복합적인 사고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기업체도 이렇게 논술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줬듯이 이 기업체에서 어떻게 내느냐면요 조조 혹시 아세요? 그 삼국지에 나온 조조 있죠? 조조 인사 방식은 어땠어요? 뭐 탕평책이었나요? 조조 인사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탕평책을 누가 폈었죠? 영정조 시대에 폈죠. 그 탕평책 나와. 이렇게 이런 걸 논하라고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인사를 할 때 기준이 왜냐면 실무자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CEO가 돼가지고 인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배경식 아마 조조가 어땠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읽고 나가지고 어떻게 이 지식을 연결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논술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경식 제가 옛날에 영어 단어를 하루에 작심하고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외워본 적도 있어요. 24시간 동안 밥 안 먹고 한 잠 2시간 자고 1000개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외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외워서 문제 해결에 쓰여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책을 읽어서 또는 미디어를 소비해서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이런 걸 공감할 수 있고 또 다 이기득일 수 있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고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학교에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왜? 대학 입시 제도가 찍히니까요. 그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그 대입 논술에 이제 경향과 전망 두 번째 달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대입 논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왜 고려대 학생부 전형으로
바꿨고 서울대 이미 바꿨고 했으니까 논술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아직도 수시에서 뽑는 그 전형 중에 가장 많이 뽑아요. 논술 전형으로. 그 다음에 응시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상위권 학생들, 뭐 스카이 가는 학생들 있죠. 그 다음에 애신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친구.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이제 역전의 사다리를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대입 논술 전형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거였느냐면은 논술 자체와 학생부 학교 성적하고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최저학력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수능 최저 없애버리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냥 논술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전형을 하냐면은 수능에서 성적 엄청 잘 나고 500점 만점 500점 다 맞은 친구들 들어와도요 논술 잘해서 들어온 친구들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더라 이거죠. 사고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걔들이 훨씬 더 대학에 대해서 적응도 잘하고 사회 나가서 훨씬 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가 2018학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전형을 바꿨는데 이 수시를 많이 확대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논술을 없앤 거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거든요. 패러다임만 변한 거예요.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은 이거 여의도연구원이라고 정부 그러니까 여당의 싱크탱크인 그런 저 연구원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걸 내세우느냐면요. 앞으로 공동 논술을 대기업에서 출제해가지고 그걸 수능의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넣어주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SAT라든가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렇게 제안하면요 거의 100% 들어가더라고요. 그 시간적인 문제죠. 이거 보면은 여의도 연구소 대입 개선안 해가지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 공동 논술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현재 대학별로 출제되는 대입 논술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동 논술로 전환하여 수능 선택 과목과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국영수 중심이 기형적인 대입 전형에서 벗어나서 국영수 반영 기회를 줄이고 모집 단위별 중요 선수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 요 밑에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런 학생부 전형이라든가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수행평가 이렇게 확대한 것도 국영수 중심에 벗어나잖아요. 국영수 중심만 하자는 나라가 산업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이제 요게 앞으로는 구체화될 겁니다. 아마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 정도 되면은 여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요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유지하자고 이제 작년 이제 고려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부 옆구리 찔러가지고 다시 된 거거든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이제 하여튼 교육부 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보면은 학생부 전형하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의 적정선을 유지하자. 요 메이저 대학들이. 그 다음에 정시전형 모집 인원의 적정선 유지하고 입시 과정에서 수능과 면접이 적절한 활용 등 세 가지를 자기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번 부술 문제가 논술 문제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서울대 2016학년 부술고사 문제가 어떤 거였느냐면은 이제 클릭해주세요. 자, 요게 아까 이제 부술고사 문제 현자하고의 대화를 제시를 하고서 보면은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요거 보셨죠?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밑으로. 현자와 왕의 대화를 논하고서 그런 마음에 좋게 왕당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자가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독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말로 하니까 구술이고 글로 쓰라고 하면 논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내려가 주세요. 왕의 마지막 말 뒤에 이어질 만한 현자의 뜻을 유추해 보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15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논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술로 전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논술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좀 들어갑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17학년도 대입 논술 현황은 어떠냐면요. 지금 모집 인원이 28개 대학에서 14,861명 모집하는데 작년에는 15,339명 모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3.2% 감소했다는데 이 순 감소분이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동일한 거. 왜냐하면은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17학년도 모집 정원이 줄었어 2.6%. 그러니까 그 비율은 똑같다 이거죠. 절대로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수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갈 친구들, 그 다음에 한번 정말 주요 메이저 대학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두 개를 병행하고 앞으로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가면서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서 소통하고 하려면 논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입 논술 준비 요령인데요. 대입 논술에서 갖춰야 될 능력이 있어요. 뭘 체크하느냐면은 원래는 정형화된 독해력 측정에 큰 비중을 독해력 위주. 왜냐하면 얘는 바칼로리아나 이런 것들은 이 배경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논하고 서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유두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 채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지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거의 다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유형을 보면 요약형이 있고 설명형, 분석형, 논박형, 대안제시형, 자유형, 융합형 등 한 10개 분야로 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여기 길들여가지고 요게 뭐 이렇게 예컨대 이게 다 쓰이는 능력들이거든요. 비교, 분석하고, 요약하고, 대조하고, 설명하고. 논술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요 형태로 교과서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지문 가지고. 그 다음에 논제수를 두세 개 정도 주거든요. 그걸 해결하라 해서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 분석하고 해결 과정 통해 자기 인문학적 수양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인문계 논술인데, 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요, 거의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를 풀이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논술도 근데 자연계 논술 하더라도 인문계 논술 논리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통 신문에 나오는 도표나 통계 자료가 엄청 많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신문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과서 자체도 신문 기사를 지문으로 딴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제시문을 왜 우리가 영어를 이제 거의 자격고사화 돼버렸잖아요.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는 외국어대하고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에서 이 영어 제시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과연 영어 제시문과 논술이 어떻게 엮이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좀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게 첫 단락부터 이 제시문에 영어가 나오죠. 근데 이거 고등학교 애들 수준이면 다 풀어요.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갑은 그렇고 나갑은 이제 키워드를 과연 발견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보거든요. 독해력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면은 이걸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또 도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다 응용해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들어가도 되겠네.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갖다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서 논문 같은 거 따져봤더니 2013년도까지 이 제시문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시문 비교 분석하고 차이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적이
236회가 인용이 됐고 교과 지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시문 지문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236회,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도표 이게 77회, 그 다음에 직접 인용된 신문 기사가 15회 해가지고 더하면은 92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등 수준은 신문 보면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교과서 수준이 다, 그 사설이나 칼럼 이런 수준이 전부 어떤 거냐면은 이 제시문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대입 논술에서 필요한 능력이 어떤 거냐면은 이 문제 분석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제시문 가와날 비교하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냥 비교만 하고 마는데 거기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써줘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이건 고3들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당장 그 지금 고3 고등학교 1, 2학년 이런 분들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자, 이 교과서와 연계해가지고 이게 이 교과서에 이런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논술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가면서 교과서를 읽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각 대학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기출문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과거 기출문제도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설명도 달려 있고요. 답안, 학생 답안도 제시가 돼서 철저히 학교에서 제시하는 답안은 없어요. 그냥 학생들이 올린 답안들, 그 우수하게 했다고 뽑힌 애들만 이렇게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지원대학, 원하는 지원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그와 유사한 대학으로 확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도전하면 엄청 힘들어요. 정말 교수도 갖다 놓으면 못 풀어요. 1번 문제 정도가 독해 문제니까 1번하고 또 마지막 문제는 이해가 되겠어요. 1번 문제 풀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 붙으면은 그 다음 문제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균관대 논술 가이드북인데 이것만 봐도 굳이 뭐 학원 다니면서 막 정말 이 초치기 붙이기로 하지 않으셔도 여기 이 기출문제 논술 가이드북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뽑고 저렇게 뽑고 과거의 기출문제 그다음에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들어갑시다. 근데 이게 첨삭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써놓고 이게 첨삭 안 받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라도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로 이렇게 공동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몇 명씩 이렇게 모둠을 짜가지고 한 1년 정도 연습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성균관대 논술 문제를 여기 5개, 아까 그건 아니고 2014학년도 건데요. 이렇게 제시문이 5개가 주어져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 아까 이제 증명하면은 제시문 1, 5는 행위 정당성하는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제시문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하나는 수단과 목적에 관련된 거. 내가 어떤 수단이 올바르면 목적이 어떻든 상관없다. 또는 목적이 올바른 수단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두 가지 그 상반된 입장을 분리해가지고 이 독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와 연계된 그다음에 산업 이 발전을 이루는데 환경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목적만을 위해서 국민 생활 이 GDP를 늘리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열심히 한 나라와 또는 환경하고 그 수단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환경을 보호해가면서 이 GDP 성장을 이룬 나라하고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또 우리당 국민수업 공연산업 비중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복권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참 과연 정부의 복권사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문들 다 활용해가지고 자 이거 좀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답안을 제시했어요. 다른데 답안이 선수들의 답안이 없고 학생들 답안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안을 제가 써가지고 선수 제시를 했습니다. 명문입니다, 사실. 자, 신문은 살아있는 논술 교과서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보이신 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신문은 논술 교과서.
다양한 주제와 배경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까지 망라되어 있다. 또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이 제시되며 논리적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문장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도 논술에 도움이 된다. 배경 지식 습득과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등 각 교과에서 가장 앞선 이론과 새로운 지식 담긴 실생활과 관련이 깊고 동시성이 강한 지식 정보가 실리므로 소통의 공감대가 된다. 습득한 배경 지식을 논술의 근거 자료, 자기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해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대학 논술 제시문 길이와 난이도가 사설 칼럼과 비슷하므로 독해력 기를 수 있다. 신문 읽기도 독서, 문학글과 사설 칼럼, 일반 기사 등 논리적인 글이 모두 들어있다. 18세 이전에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 비판력이나 평가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설과 칼럼은 사건, 사고와 현상을 평가해 비판하거나 긍정할 수 있다. 책을 사설 형식처럼 비판적으로 읽으면 다른 시각으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약간 목소리가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졸음이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이스로 제가 넣었습니다. 이게 원래 논술 딱딱한 건데 좀 이렇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거든요. 가장 강의하기가 힘든 그런 분포입니다. 제가 되게 고민 되게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18세 이전에 그 독서 읽기 습관이 원래 읽는 건 습관이에요. 어렸을 때 안 읽으면요 나이 들어서 절대로 안 읽습니다. 지금 독서 하려고 그러면 눈이 감기죠. 어렸을 때 안 읽었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독서 능력 길러주려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세요. 그래야 읽는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래야 정보가 들어가고 그 정보가 우리가 이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죠? 하나는 청력, 하나는 눈, 시력, 그 다음에 오감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리고 청력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구술을 금방 시발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읽혀요. 근데 눈으로 글자화 시켜서 받아들이는 건 정확하죠. 그래서 논술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왜 글자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게요? 세종대왕이 왜 지금까지 위대하다고 얘기했게요? 세종대왕 이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 양반이 정치도 잘했지만 한글을 개발했기 때문에 글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고 그게 배경지식을 쌓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단어 엄청나게 많이 책을 읽어주라는 얘기는 단어를 많이 습득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 해결 방식을 알려주라는 얘기거든요. 왜 단어를 많이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뇌세포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보를 담는 이 도구가 뭐예요? 언어, 글자잖아요. 단어를 많이 알면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죽어라 외우라는 거예요. 각 분야에 걸쳐. 그래서 국영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단어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단어를 외우세요. 그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논술도 잘하고 문제 해결로 뛰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 사고나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런 능력으로 독서를 해내면 어떠냐. 한번 심청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심청전의 심청은 만고의 효녀죠. 그죠? 지금까지도 효녀고 그렇게 닮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진 건데 조선시대 유교관 가지고는 이게 효녀라고 얘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인당수에 팔려가지고 인당수에 빠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으면 안 되니까 영군 가가지고 용왕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꽃에 올려놔가지고 대궐에 또 들어가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나서 아버지가 눈 뜬다는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유교 사회에서 그 용궁은 뭐냐 불교 설화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양미 300석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경제 아니잖아요. 어디다 바쳐요?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근데 유교 사회에서 불교 이름까지 동원해가면서 어떻게 심청이를 효녀로 둔갑을 시켰니?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를 아버지 눈 못 뜨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이 측은한 심정 때문에 자기 몸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지금도 좀 가르쳐야 될 인성이잖아요. 효라는 게 효가 없으면요 애를 안 낳아요. 아니 예컨대 맨날 속만 썩이고 엄마 아버지 알기를 원수로 하는데 누가 애를 낳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우호적이지 않은데 애를 낳는다는 거는 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드니까 옛날에는 그게 이제 보험성이 강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애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가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효를 해봐야 애가 그만큼 나한테 줄 게 없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작동이 돼요. 근데 여하튼간에 효를 왜 효녀가 아닌 사람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컨대 심청이 죽었어요. 그냥 죽어가지고 진짜 근데 아버지가 늘 떴어. 고양이 300석을 갖다가 그 부처님한테 빌었더니 갖다 바치고 빌었더니 진짜 눈을 떴어요. 그 아버지 심정 어떨까요? 기쁠까요? 네? 아니면 미치거나 아니면은 자살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효녀로 둔갑시킨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논술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죠. 그 당시에 세금 연락 걷어가지고 그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그 보관대작들은 호의호식하고 나머지는 사회 안전망, 요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를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민간한테 떠넘겼죠. 왜? 효녀문 연료문 세워주면은 다 본받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땠어요? 도덕교 가서 보니까 옛날에 막 머리 끊어가지고 소방님 술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원래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병 하나 누워있으니까 어디 넓적다리를 뜯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아버지 막 들이부르잖아요.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국가에서 구제할 일이에요. 왜 세금 받아가는?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효남문 연령을 세워주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다 또 동네에서 또 해줘요. 여러분 비석치기 아시죠? 비석치기. 그 비석 누가 세워줘요? 그게 수령들이 와가지고 그 비석이 공적비가 많을수록 송덕비가 많을수록 승진하는데 빠르니까 동네 사람들 보고 다 세워놓으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세워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석 가면서 빵 차가지고 비석치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여튼간에 효녀가 아니었는데 정말 가슴 뻥 뚫리게 한 불효자잖아요. 옛날에 바깥에서 죽으면 드리지 않았잖아요. 효녀를 둔갑한 이유가 바로 소셜 웰페어의 사회 안전망을 누구한테 떠넘겼어요? 이건 민간으로 떠넘긴 거다. 그래가지고 효녀로 둔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이거 엉뚱한 발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어때요? 적서차별 철폐, 신분 차별 철폐, 평등 이런 사상을 주장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NI 방식, 신문 활용 방식으로 그 친구를 캐릭터를 갖다가 국회의원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어떤 일을 국회는 입법 활동하는 데잖아요. 그죠? 어떤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논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적서차별, 서자는 소수자였죠. 그죠? 소수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든가 성적 소수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트랜스젠더들 결혼하면 뭐가 문제냐면 물론 우리나라는 결혼은 허가 안 됩니다만은 입양이 안 돼요. 입양하기도 되게 까다로워요. 돈도 많아야 돼요. 여튼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해야 되는데 입양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런 거 법적으로 가르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홍길동이를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초빙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학교가 변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NI 방식으로 독서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 분석력, 논리적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고요.
그다음에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대안제시 능력이 제고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창의력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독창성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상상력 하면은 상상력의 정체가 뭐죠? 상상력을 길러주는 어떤 이 교과서다 그러면 상상력의 정체는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공상력일 겁니다. 그 상상력도 해배우면요 논리력, 수리력, 연역적 출력, 귀납적 출력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상상력 하지 마시고 과연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길러줄지에 대해서 상상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얘에 대한 이 장점을 어디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그 장점으로 승화가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창의력도 문제 민감성부터 융통성, 유창성, 구체성,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독창성이 있어요. 자, 태양에다가 플러그를 꼽으면 뭐가 되죠? 꼽을 수나 있나요? 이제 꼽았다고 치고요. 태양 전지가 되죠.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았죠. 거기서 태양에 플러그를 꼽았어요. 태양 전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방 나오겠죠. 이 바람에다가 바람개비를 달아주면 뭐가 되죠? 풍력 발전. 또 이제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낙차 이용하면 조력 발전, 댐 이런 게 되고요. 그 바로 그게 창의력입니다. 현재 없는 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가치가 엄청 늘어나죠. 자, 그 융복합 사고라고 그러는데 아이폰 만든 융복합 사고 있잖아요. 이건 본질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개별 교과목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예컨대 어떤 분이 생명공학자가 인간을 복제해서 인간의 수명을 한번 늘리고 싶다. 여러분 저기 아일랜드 한번 보셨죠? 아일랜드 영화 보셨죠? 안 보셨나요? 아일랜드 영화가 어떤 거냐면 내가 늙어서 또는 병이 있을 때 대비했을 때 이 장기를 바꿔 끼기 위해서 나의 이 복제 인간을 저쪽에서 키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장이 나면은 이 친구한테 그 장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이상향이에요. 이 복제 인간들. 그래서 그 복제 인간 아일랜드 간다고 하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사실. 그냥 갖다 장기를 바꿔 끼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람들 인간이 아닌가요? 생명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죠. 그 다음에 생명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이를테면은 그렇게 인간을 복제를 해놨다고 치면요, 일단은 종교관이 무너집니다. 지금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기독교의 관점 아닌가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관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신이.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수용할 수가 내 아들인지 아니면은 내 딸인지 아니면 내 친구인지 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가지고 영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직접 복제는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 스템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줄기세포 있죠? 이거를 이식을 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생명윤리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 이거죠. 이게 융복합적 사고입니다. 예컨대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구약시대 분이죠. 구약시대 왕이잖아요. 그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문제 해결을 잘해서 그래요. 구약시대 BC 한 950년 전 사람이 지금 3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어머니가 자기애라고 다투잖아요. 용배는 재주 없잖아요. 내라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의 유전자가 검색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 당시 그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바빠 웃기면 대책이 없다고. 솔로몬인들 알 수가 있는. 근데 여튼간에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1로 나눠 가지라 그러잖아요. 2분의 1로 나눠 가지면 2분의 1은 수학적으로 공평합니다.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는 어때요? 나누는 순간 죽어요. 근데 걔를 죽이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옛날에 아이는 어떤 거였어요? 사내 아이는 바로 돈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 왜냐하면 국가에서 볼 때는 세원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니까 국부의 원천이죠. 그 집안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걔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심리학적,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애를 살리는 엄마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한 엄마는 어땠어요? 이번에 나눠달라고 그랬고 다른 엄마는 어땠어요? 가지라 그랬잖아요. 누가 엄마죠? 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나눠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엄마라고 그래도 아니 눈이 뒤집히는데 난 이렇게 반쪽이라도 갖고 싶다 이거죠. 왜 나눠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3인칭 전적 자시점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진짜 엄마한테 갔다 그러는데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살리는 데 있어 살리는 쪽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나니까 다 이문이죠. 진짜 자기 엄마가 약간 뭐 흥분해가지고 정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애를 나눠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평상심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걔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를 키우는 게 보는 즐거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 지식, 각 단편 2분의 1 수학적 지식과 생물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경제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심리학적 지식이 4개가 통합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 당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융복합적 사고, 그 다음에 융복합적 논술의 요체입니다. 그 지혜라는 거는 안 보여요. 지혜는 항상 존재하는데 모든 지식이 연계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쓰일 때 그때 바로 지혜,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지식이 많아야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논술을 잘하려면 신물연락에 읽어야 된다 이거죠. 자 보면은 실제로 과연 저랬는지 안 저랬는지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조선일보 보니까 내신 수능 면접 명문대 신문을 내렸어요. 이게 서울대 들어간 친구하고 연세대 들어간 친구가 신문하는 교육 해가지고 신문 열심히 읽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꾸준한 신문 읽기 했더니 수능 문제 풀이 시간 단축됐다. 왜? 배경식도 습득됐지만은 개능력이 향상됐거든요. 그 다음에 칼럼 베껴 쓰기를 했더니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됐다. 왜냐면 문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좋은 글을 많이 베껴 쓰시면은 수백 번 베껴 쓰세요. 그러면 자기 문체 형성되고 그 논리력이 향상이 돼요. 그 다음에 스크랩했던 기사가 면접 질문에 나왔더라 이거. 스크랩만 하면 안 되거든요. 스크랩한 거 읽었겠죠. 복습해가면서. 이게 결국 멈추고 뛰질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진전된 내용이 신문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스카이. 이거 이제 2015년 10월 27일 자료인데요. 고교 때 신문 안 읽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거. 이게 통계 수치거든요. 십몇 년 동안 추적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어디죠? 하늘인가요? 하늘에 비해가지고 서울대, 고대, 연대를 이렇게 뭐 중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문 읽기 대입에 큰 도움된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과연 신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동안이 서설이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신문을 어떻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신문을 어떤 신문을 선택하고 신문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읽는 게 중요하냐. 이 방법론을 제가 제시해 줄 겁니다. 자, 일단 신문을 논술 능력을 키우는 좋은 신문, 정보가 풍부한 신문을 골라야 됩니다. 그 어떤 신문이겠어요? 많이 두껍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보통 그 요즘에는 뭐 옛날하고 좀 달라졌지만은 언론고시라 그래가지고 요즘도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몇 명 안 뽑아요 1년에. 그 조중동 합해봐야 1년에 20명 못 뽑아요. 근데 신문방송학과 몇 개 됩니다. 신문방송학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문방송학과도 n분의 1이에요. 각 과에 나온 사람들 여기 도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필기시험만 봐가지고 저기 했지만 막 수백 대를 수천 대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글을 게이트 키핑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런 글을 만드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니까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데 신문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먼저 그냥 신문 전부 보려면 힘드니까 제목부터 훑어있고 거기서 제목을 읽을 때 관심이 가는 기사가 있으면 그걸 몇 개 골라가지고 읽기 시작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신문 용어가 쌓이면, 신문 용어가 눈에 익으면, 그 다음에 관심 가는 분야가 넓어지면은
그때 첫 페이지가 끝까지 페이지 다 읽으라 이거죠. 처음부터 들이대가지고 한 40쪽, 뭐 20몇 쪽 되는 거 읽게 하면 엄청 힘들어요. 어른들, 우리 경제면 읽어보셨어요? 네? 경제면 읽으면 이 경제 전공하는 사람들 읽기 힘들어요. 막 주식 용어 나오고 뭐 채권 얘기 나오고 뭐 하여튼 엄청 힘든데, 더군다나 어제 어떤 분이 3학년한테 사설 읽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일 있냐고 당장 중재하라고 그랬어요. 사설은 정말 읽어내기 힘들거든요. 어른들 읽어내기 힘들어요. 원래 이게 이 신문 누구 눈높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냐면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져야만 읽을 수 있다. 요즘은 조금 더 올라갔죠. 여하튼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이야 읽을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한테 사설을 들이대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설을 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관련 기사를 읽혀야 되는데 사설 읽히지 마세요. 그냥 체육 기사, 문화면 기사, 이런 뽀로로 나오는 기사부터 읽게 시켜가지고 그 용어가 안 되네 읽어야 돼요. 예컨대 무슨 여기 지금 사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야 사드 우리 한번 기사 같이 보자면 도망가잖아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얘기하면요 다 도망가 버려서 기자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읽히지 마시고 관심가는 기사부터 읽혀가지고 확장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TV하고 다른 매체하고 병행시키세요. TV 집에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 TV 다 없애가지고 비디오 소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비디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이 매체를 소비를 안 시키고 뭐 엉뚱한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 통해서요 뭘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극 드라마 엄청 나오거든요. 그 사극 드라마 보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일반 드라마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알 수 있고 왕따 안 당해요. 소통하는 능력 길러지고 비디오 소비를 많이 시키세요. 게임 때문에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요? 어차피 이렇게 안 사줘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 사주고 어떻게 하느냐?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게임도 웹툰 소비해야 돼. 왜 옛날 만화 보듯이 웹툰 소비하거든요. 지금 만화 근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웹툰 소비한 다음에 야 너 요거 이상 더 읽고 싶으면 너 감상문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 보는 눈을 길러주라 이거죠. 너 게임 그렇게 좋니? 이 게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감상문 한번 멋지게 써와. 그러면 내가 더 해줄게. 그 보상하는 것도 게임으로 하세요. 예컨대 얘들 수능 또는 등수, 모의고사 등수 또는 학교 등수 올리면 내가 30분 더 늘려줄게. 게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좀 싸게 직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소비하면 되거든요. 금지하면은 금지할수록 애들은 더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주는 것 자체도 좀 크게 보상을 보세요. 저기 엄마 말을 잘 듣는다든가 남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학교 성적 올린다든가 그러면 스마트폰 사줄게. 근데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게 스마트폰 사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면 지금 20만 원 저축됐어, 30만 원 저축됐어. 단계별로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논조가 다른 신문을 병독하라 이거죠. 논조가 다르다는 거는 같은 동일 사안을 놓고도 다르게 볼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은 논조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조중동은 논조가 또 반대편으로 비슷해요. 한번 봅시다. 이도 저도 아닌 신문 왔다 갔다 하는 신문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은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죠? 자, 이게 지금 한겨레 2009년 11월 5일자인데요. 그 다음에 이건 중앙일보 2009년 11월 5일자. 이게 사설이에요. 이게 지금 세종시 옮기는 거를 중재하자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더니 한겨레에서는 왜 옮기는 거 그냥 놔두고 다시 수정하느냐. 이거 그냥 옮겨라. 이쪽 중앙일보에서는 야 우리 한번 풀어보자. 이게 저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논조가 확실히 다르죠.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야 나는 야성이 강하니까 한겨레만 뒤따 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거를 몰라. 어떤 의견이 또 그 상대방 의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은 상대방 의견도 제시해줘야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타도할 때 상이 아니고요. 같이 가져야 할 때 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정반합의 이론 아시죠? 그제
정해 있으면 반이 있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발전을 이루는 거죠. 테이크 오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순열만 있으면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벌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벌 요즘에 사라지잖아요. 그 벌이 왜 사라지느냐면은 단일 작물을 재배해서 그래요. 그 왜 보통 보면은 여러 작물을 재배해가면서 윤작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막 이 한 몇만 평에다가 그냥 보리만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 보리 먹고 나면은 꿀벌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거죠. 이게 복합적이고 다양성 자체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쟁 방식으로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쟤들 나 네트워크다. 내가 가장 접해 있는 애들이 가장 나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활용할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장사를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물건 사주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내 물건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밟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다. 저 사람들과 협력할 대상이지 절대로 경쟁 대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논술의 기본 요체입니다. 스크랩. 자, 이게 좋은 친구를 골랐으면 이제 스크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손으로 하시는데 좋아요. 베껴 쓰기 하는 것처럼 손으로 해가지고 스크랩북을 만들 다음에 커버도 만들고 주제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컨대 이제 주제도 많이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면은 환경 문제를 다룬다고 그러면 환경도 어떤 환경이 있죠? 종류가 수질, 그 다음에 땅 중에도 산이 있고 또 일반 주택가도 있고 이렇게 막 그 공해의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 바다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런 분류를 해서 쭉 모으다 보면은 전문성이 생겨요. 예컨대 내가 내 아들 또는 딸을 판사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법 관련 이 기사를 다 오려서 체계적으로 이건 민법, 이건 사법, 이건 헌법 관련해 쭉쭉쭉 분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에 관련된 그 자녀한테 스크랩 시키면은 한 3년만 지나면 판검사보다 나아요. 진짜로. 왜냐면 법을 이해를 하게 돼요. 예컨대 법전만 달달달 외운 친구들은 이 편의점에 들어와가지고 배고파서 훔친 놈이나 아니면 심심해서 훔친 놈이나 똑같이 벌을 준다니까요. 법에 융통성이 없는 거지. 몇 년부터 몇 년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훔쳤어도 얘가 국가에서 해야 할 이 배고픔을 그리고 면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할 일인데 얘 스스로 해결했구나. 물론 그게 잘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국가에서 잘못했으니까 얘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관 연결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전만 딸딸딸 외우면요 다 똑같이 형량 주겠죠. 그죠? 그게 바로 법의 정신이거든요. 법도 약속이고 법이 왜 있느냐고 그러면은 통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기 직업 목표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크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훌륭한 자기 미래의 사전이 되고 그 다음에 배경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계격파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문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니?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베껴쓰기 하세요. 잘된 칼럼 골라가지고 잘된 사설 골라서 베껴쓰기를 시키세요. 그 잘된 칼럼을 한 100번쯤 베껴 쓰세요. 팔에서 쥐가 나요. 그래야 그 틀이 머리에 익어요. 그러면 얘는 그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문체 이런 것까지 논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쓴 다른 글을 또 한 번 써가지고 이러다 보면 자기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을 보면은 내 문체가 형성이 되고 내 논리가 형성이 돼서 다른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게 전문가적인 기질입니다. 100번을 한번 듣게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그 틀을 위해서 논술은 기본이 글 쓰는 틀이에요. 글 쓰는 틀이 형성이 돼야지만 논술을 할 수 있는 거지 글 쓰는 틀이 없이 논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글 쓰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이제 베껴 쓸 때도 베껴 써가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은 키워드는 뭔지 주제는 뭔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지 요지는 뭔지 그 다음에 제목을 내가 다뤄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면 좋죠. 무조건 베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베껴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시각이 있다면 다른 시각에서 이 사람은 뭐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한다. 저 웰다잉 아까 앞에 한 거 있죠. 웰다잉에 관련해 가지고 찬성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쪽으로 한번 글을 써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능이에요. 이제 아까 300자 요약하겠어요. 요약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대입문에서 가장 1번 문제가 뭐라고요?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이 안 되면 그 다음번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은 원문의 흐름을 따르되 주제는 변형이 없음에도 이거 하니까 잘 들어가게. 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요 크기인데 요 모양을 그대로 어렸을 때로 가져가는 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키가 뭐 한 170이다 그러면은 내가 60대쯤, 30대쯤으로 했을 때 그대로 축소되는 겁니다. 나의 DNA나 이런 건 변형이 없겠죠.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쓰라 이거죠. 요지와 요약은 다릅니다. 자기 말로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 자기 말로 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워드 다 살리셔야 돼요. 그리고 글 읽을 때 쭉쭉쭉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줄을 그어가지고 이으면 돼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이 막 1000자 이상 넘어가는 거 없어요. 한 주제, 한 지문. 한 800자, 600자 정도 되거든요. 그거 쭉쭉 읽어가면서 줄 치면 돼요. 그 줄 친 거 이으면 뭐가 된다고요? 요약문이 돼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 훈련이 엄청 되면은 선수 돼요, 선수. 자, 실제로 서울시립대 그 2014년도 논술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동아일보 1921년 9월 6일자 사설이에요. 이거 못 보셨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자, 언어의 국제화운동인데 1732자예요. 그럼 이걸 300자로 한번 요약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니? 제가 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거거든. 현재 각국 용어가 불일하고 언어가 부동함으로 오해가 생겨 무력 다툼도 있고 각 민족의 문명을 종합해 상호 이익을 나누기도 어려운지라. 그런데 근대 문명에 각성한 지 얼마 안 된 조선인이 국제적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구미의 문명 수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구미 언어와 조선어가 달라 문명을 수입하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신뢰는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라. 이제 언어의 국제화가 필요한데 파사에서 세계 공통어로 에스페란토를 채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인공적 언어라며 반대도 있지만 조선인은 에스페란토 합득 운동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노라. 이게 옛날에는 그 1921년대 사설 이렇게 쓰였어요. 한자도 많이 섞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파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페르시아. 원래 에스페란토가 뭐예요? 에스페란토 국제 공용어예요. 그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너무 한자 문화권에 있어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한자 문화에만 그 젖어 있다 보니까 외국에 또 이제 언어가 이제 언어로 된 문명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또 한자도 모르는데 외국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제 공용 하나 만들자고 페르시아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거기 동참해서 에스페란토 배우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한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싫어하겠죠. 그죠? 그 당시에 1921년만 해도 한글은 죽어 있었죠. 여하튼 학득이라는 건요 학문적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배워 습득한다. 이 학득이에요. 자, 요거 서울시립대 논술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힘든데 여하튼간에 이거 풀면은 대한민국의 논술 다 푸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짐은 조금만 아담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번에 아까 그 지문으로 나왔죠. 그죠? 아까 그게 지문으로 나오고. 자, 그 신문 기사를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실래요? 네,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답은 넘어가시고. 요거 이제 소설이거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시. 라번 또 넘어갑시다. 쭉 마지막 여기 장자하고. 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 신문에서 나와요. 도표
항상 도표가 나와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나는 그 병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알았어요. 빠른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이 병에서는 아니고 바뀌고 아닙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 지으시면 병을 바라본 나의 시각에 대한 나의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앞은 가 다번까지 주된 내용을 모두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아이고, 이게 1200자를 쓰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예, 미안합니다. 작동이. 자, 이게 여기가 힌트예요. 그 병을 바라보는데 안과 밖에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똑같아. 그 경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까 에스페란토 차용하자는 것도 우리 언어와 외국어 경계를 허물자 그런 내용이고 뭐 다 경계에 대한 관련이거든요. 아까 시골 그 소설 나온 것도 시골살이와 서울살이의 경계를 허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뭐예요? 안과 밖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와 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200자 서술한 겁니다. 아까 그 300자 요약하기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장자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논술의 기본 바탕이거든요. 왜 이걸 알려주냐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 훈련하라 이거지. 갑시다. 자, 여기 가장 그 평범한 게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부터 할 수 있는 게 신문일기 쓰기예요. 그 보통 학교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디죠? 요즘 하도 이제 시절이 수상하니까 혼자는 절대로 외국에 못 나가죠. 그래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학교, 학원, 집 왔다 갔다 이 세 가운데. 그래 안 그러면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 외국 갈 때 뭐 이런 건데요. 뭐 외국 가는 거야 뭐 방학 때나 이용해서 가는 것이고 요즘 뭐 한기사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근데 안 가요. 왜? 그 시간에 애들 선행학습 한다. 절대로 안 보내요. 애들 완전히 창싸움을 감옥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선행학습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들으면 되게 좋죠. 왜냐면 다른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자, 보면은 신문일기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루틴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사고방식이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같은 아파트에 살면 그 평수도 같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경치를 바라보죠. 그러면은 행동도 거의 비슷하게 해요. 사람은 한계의 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짐승하고 늑대하고 같이 그 생활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늑대 소년이 되는데 늑대 생활 방식 닮아가요. 사람은 학습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이 신문 기사를 글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맨날 같은 생활 하다 보니까 신문 기사 공부에 배경시 습득하고 관점도 다르게 보고 한번 이 내용을 공부해가면서 이걸 글감 삼아서 신문 일기를 한번 써보자 이거죠. 일기 쓸 때 내가 좋은 글감,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찾아가지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기사를 골라 자기 생각에 느낀 점을 곁들여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릴 적부터 세상을 보는 폭넓은 눈도 생겨요. 아까 전문성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까 왜 스크랩하는 기사를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기 느낌 쓰면은 전문성이 생겨지죠.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과 독해력이 향상된다. 아까 베껴 쓰기만 해도 독해력이 향상된다. 글쓰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가는 분을 시작해가지고 독자 투고, 미담,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문화면에서 스포츠면에서 어디로? 경제, 정치면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자야겠죠. 외교면을 확장시키고 국제면요. 그 마음에 드는 기사 우선 찾아가지고 일기 주제와 제목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쓰고요. 왜냐면 그 요약하는 내용 이게 어떻다는 거 기사의 내용을 한 줄로 몇 줄로 요약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기장에 날짜 날씨 적고 옛날에 일기 쓰실 때 한꺼번에 뭐라 써가지고 날짜를 몰라가지고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즘 날짜는 알잖아요. 저 일기는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크랩한 기사 사진들을 함께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읽고 KWA 방식으로 쓰라 이거죠. 알았던 점, 궁금한 점, 또 알고 싶은 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단어는 뭐다? 나의 정보 습득 능력이다. 단어 뒷다이라고. 손이 어떻게 되게? 불투 여기. 이거는 말로만 하고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써봐야 돼요. 한자부터 해가지고 죽으라고 써야 돼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100번씩 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이게 아니 그냥 아까 그대로 조금만 확장해 주시고 이거 X 하시고 자, 이게 그 여름 봄이 돼가지고 임산물 그 불법 그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다고요? 봄나물 채취로 아픈 오대산, 그 오대산에 관련된 기사가 환경신문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읽고서 뭐 했어요? 제목 붙였죠. 봄나물 채취로 여기 이제 그 환경일보 몇 날짜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봄나물 채취로 아픈 오대산 채널 요약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 썼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썼고 모르는 단어 이게 사전 예방 집중 단속에 대해 썼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다 보면은 작게 되죠. 그냥 써놓기만 하면 말고 나중에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이게 FM대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수준, 고등학교 애들은 실제로 요 느낀 점이나 자기 주장 이런 것들 어디에 써봐야 돼? 원고지에 쓰게 하면 되죠. 원고에 써서 첨부하면 되죠. 그리고 찬성하는 글이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이 있으면은 자기도 찬성한다고 쓰면 거슬에서 못 벗어나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써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갑시다. 자, 이건 이제 육하원칙인데요. 그 육하원칙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누가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왜 이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육하원칙 하면 어떤 거죠? 한번 진짜 얘기해 봅시다. 어떤 거죠? 육하원칙 왜 필요합니까? 육하원칙 왜 필요하죠? 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또 아주 되게 똑똑한 그 너무 기능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육하원칙이요. 자, 지금 불 났다고 칩시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불이 났다. 어디서 났는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톡 깨야 돼. 시체말로 톡 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제 났어? 어디서 났어? 왜 났어? 지금 어떻게 됐어? 근데 이를테면 시장통에서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근데 소방차도 5분 만에 출동했고 근데 주택가에서 불을 못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가 났어요. 그 왜 그랬는지 원인을 따지겠죠. 육하원칙 다 채워졌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왜 소방차도 출동했는데 5분 만에 출동했는데 불이 번져가지고 사람들 원인 찾다 보니까 이게 차가 진입을 못했어. 뭐 때문에? 차 주차한 게 너무 많이 무질서하게 막 골목길에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려면 대안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차고지 증명제를 했어요. 그때 차고지 증명제를 했더니 어디서 반발이 일어나요? 완성차업계에서 차 못 팔아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편법이 또 나와요. 어떤 편법? 한 평에 차가 100대가 주차된 걸로 그렇게 차고지가 돼 있어. 그걸 다 소위 우리나라 말로 일본 말로 가라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한 이 대안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 이면도로 개방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여기 휴일날 밤중에 몇 시부터 다 줄 그려놓고 여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하고 해놨죠. 그 다음에 주차 타워 있죠. 주차 타워가 막 와가지고 단위 면적당 엄청나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이게 바로 그 궁금증, 육하원칙 해결하고 난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원인을 제거해줘. 원인이 해결 안 됐을 때 육하원칙 채워줬는데도 궁금증. 육하원칙은 뭐냐면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요소인자들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그 육하원칙에 있게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육하원칙을 채워줘야지만 궁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줬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논술로 들어가요. 토론, 논술. 뭐 어떡할 거냐 이런 거를. 얘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장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경주에다가 방패장 설치하기 전에 어디도 안 하겠다고. 왜냐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고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논술 토론 방식으로 옛날에 했으면 됐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뭐 일자리도 만들어준다고 환경 최적으로 해준다고 그러고 갖가지 그리고 직접 보상해준다고 그러고 갖가지 당근 요인을 많이 줬더니 서로 유치해가려고 투표를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영복합식 논술. 그리고 이 신문에서 그 많은 걸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려운 점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걸 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차례,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거원칙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면은 애들이 그런 사고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차례 알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쭉,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포함하는 건데요. 그 알다 보면은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바로 문제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뭐 KWA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항상 늘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사들이 그 쓰는 그런 그 툴이죠. 그거는 아는 점, 궁금한 점, 배운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읽기 전에 어떤 기사를 주고 어떤 이 읽을 거리를 주고서 그냥 너 읽어 하지 마시고 읽기 전에 기사에 쓴 단어가 어렵지 않으면 막 빠져요. 애들 너무 기사가 어렵다고 하면 안 어려운 거야 해가 살짝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이러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다고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읽죠. 그 다음에 읽기 목적. 너 이거 읽으면 어떤 면이 좋아진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만한 활동, 읽는 동안 할 어떤 거냐면 간단한 질문도 하고 시간 순서 점검하고 순서대로 카드 배열하고 그다음에 비칸 채우기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읽은 뒤 할 만한 활동 토의하기. 또 무슨 뭐 예컨대 인성 관련된 거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 연극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역할극. 그래. 역할극 하면 좋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요. 사실과 의견 찾기인데 왜 이걸 찾아야 되냐면 사실을 구분하는 거는 내가 배경 지식이 충분해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글이 쓰인 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견이 사실 바탕을 한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사실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얘는 그대로인 거예요. 예컨대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과는 식물이다. 사실입니까? 큰 의미에서 식물이죠. 그죠? 사과는 동물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과가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또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구분하죠? 크게 보면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할 수 있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물과 무생물을 차이는 뭐죠? 이걸 살아있다는 게 어떤 뜻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줄 알아야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알 수 있고 생물 중에 동물인지 식물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개념학습이거든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세포는 분열하거든요. 세포가 형성 안 돼 있고 분열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복제를 해야 돼. 생물에. 이게 생물의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생물 안에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는 뭐죠? 내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 한번 해보세요. 못하세요? 개념학습 안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동물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돼요. 다른 거에서 뺏어와가지고. 식물은 자가 섭생을 해요. 그 차이예요. 없어요. 뭐 식물은 가만히 있나요? 미모사 같은 거 이런 걸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 모든 개념을 단어를 정리해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애가 어떤 걸 해도 수용성이 있고 이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단어의 속 경계와 겉 경계를 얘기해요. 단어와 단어가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충돌해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는데 쟤는 사랑을 갖다가 뭘 주는 걸로 알고 있어. 받는 것도 사랑이고 주는 것도 사랑인데 리더십을 어떤 사람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복종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다면은 아들의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CEO의 리더십만 있고 대통령의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의 리더십도 있는 겁니다. 복종의 리더십. 리더십도 광범위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해줘야지만 되니까 항상 사전에서 찾아보라 이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근데 사과는 과일이랑 맞는데 그래서 과일은 식물이고 그러면은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의견이죠, 이거. 내 의견이죠. 근데 저는 사과 맛이 없어서. 근데 너 사과 왜 맛없니? 하고 막 성질낼 수도 있죠. 또 나 사과 맛있는데 왜 없어? 이게 바로 의견의 차이거든요. 이런 때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설명을 해야 돼. 나는 맛없다. 너는 맛있다 그러는데 왜 맛없니? 하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 주장은 설득을 해야 돼. 의견을 설득을 해야 돼. 상대방. 내가 설득을 무조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설득력이 없죠. 논리도 없고. 자, 나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설이라는 거 아세요? 설이면 제가 사과를 이웃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밤중에 가서 서리에서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엄청 배가 아픈 거야. 근데 그 전날 사과에다 농약을 줬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사과를 안 먹는데 요즘 먹고 있어요. 왜? 사과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사과 껍질, 사과 하나만 먹어도요. 온 이 병이 다 사라진대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사과 껍질째 사실 껍질째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농약이 다 나가버려요. 하루만 되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흐르는 물에다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가 맛없는 과일이야 하면 그렇게 설득해가면서 내 자기 경험 얘기했죠. 논술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 자기 경험 한번 논하라 그러면 자기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경험 이렇게 설득력 있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 자기 경험을 어디서 구하라고? 신문에서 구하라고. 신문은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 자기 경험을 쓸 때도 여기서 신문에서 끌어다가 쓰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 경험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거 보고서 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더라 하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맛있다 맛없다 이거 같이 판단하는 거는 바로 의견이죠. 근데 나는 사과는 맛없는 과일이다는 되는데 나는 사과는 맛없는 동물이다 하면 사실에 바탕을 하지 않고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죠?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과는. 그래서 이게 바로 잘못된 논쟁이라 이거죠. 논쟁은 다른 게 아니라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우리 가족하고 저기 이제 막둥이가 이제 외둥이죠, 외둥이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야구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 오늘. 근데 오늘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면 농구장 아니면은 보통 경기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아들내미가 바깥에 나갔다가 아버지 지금 비 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야죠. 야, 오늘 야구 구경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겠네. 그래, 아버지가 창문을 딱 열어봤다 이거죠. 그 정말 비 오네. 오늘 못 가네. 여기까지가 사건이 발생한 거죠. 못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안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은 아들내미는 아버지가 모처럼 애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가지고 구경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냥 집에서 야, 우리 그냥 피자나 무침 먹자. 그냥 피자 좋아하면 괜찮아요.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줄게. 피자 먹을래? 이래가지고 만족시켜주면 되는데 피자 싫어하는 애한테 피자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 영화 갈까? 아니면 너 대신 게임해.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줘야지만 걔가 원래 기대했던 만족이 충족이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논술이거든요. 예컨대 대안 제시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결혼식 날 이제 결혼식 날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나가서 오늘 이제 6시까지 두기로 했어. 좀 일찍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식도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가지고 안 들어왔네. 새벽 2시쯤 들어왔어요. 와이프 입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나왔죠. 왜 오늘따라 이렇게 일이 많으냐 이거죠. 왜 이제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거기다 대고 또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이게 폭탄 날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야, 내가 말이야 다음 주에 외식 시켜주고 못 사줄게. 백화점 가서 못 사줄게. 이렇게 해야지만 원래 외식하려고 했던 부분을 더 만족시키는데 그 위에 덤을 얹어줘야 된다. 이게 대안이에요. 그래야 행복의 만족도 그러니까 충족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기회비용이라는 게 더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야, 그거 돈은 어떻게 할 거니? 보너스 타면 하자. 이러면 와이프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금으로 하자.
어떤 가치가 충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논술에 대한 짓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논술. 자, 이 바로 이렇게 사설 있죠. 각 문장마다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이거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근간인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사실이겠죠. 그죠? 만약에 아니면 거짓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 비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의견이죠. 그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이거 바로 의견이에요. 사실과 의견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은 과연 그 논리가 타당한지 이걸 따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배경지까지 그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다른 데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사실로 되겠죠. 그죠? 크로스 체킹하면 되죠. 그래서 정보를 판단할 때 사실인지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킹해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또 전문가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안 됩니다. 정보를 수용할 때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의견이 타당한 건지 이것도 논리에 근거한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 찾기 이건 어떤 거냐면 기사를 읽어가면서 원인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문제 해결이 된다. 원인 제거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해결이 엄청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 이렇게 아까 논조가 달랐죠. 시문이 그 두 가지 이제 비교하면서 이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지 그 다음에 내 의견은 어떤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읽어가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거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게 떴어요? 그죠? 없어지죠? 이 비교할 때 의견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이게 내칠 대상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다. 내칠 대상이 아니라 그거를 포용을 하는 거죠. 공감대를 서로 형성을 시켜야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할수록 더 좋은 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동일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는 활동을 아까 확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한 신문사에서는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네가 지금 자초한 거다. 우리 손해나는 거지만은 그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데 우리가 손해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쓴 것이고 한쪽은 이거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한테 보복한 게 아니라 개성공단이 원래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완충지대거든. 평화의 완충지대. 이게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5억 달러 이상 거기에 1년에 벌어들이는데 우리한테 총 쏘거나 우리 등대다 우리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상반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는 자기 이 배경식과 자기 가치관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어떤 안목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다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내 자식한테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르치라 이거죠. 제가 갑자기 폭탄이 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론함이 있긴데요. 이것도 항상 어떤 글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 어떤 내용이 오겠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추론하며 읽으면은 상당히 더 많은 독해력이 향상되고 읽기가 풍부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개성공단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신문지상으로 볼 때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 우리 개성공단이 갈 당시에는 북한은 사실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벌어를 드리는 돈이 지금 몇 달러입니까? 북한에다 보내준 게 우리나라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왜? 그 돈을 가지고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두 가지. 그걸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십시오. 네. 아니, 저는 핵에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양쪽을 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니야, 정도- 양쪽이 지금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핵을 만들어서 장난 세계에다 장난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 아닙니까? 예, 의견.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여기 예, 선생님 어려서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가능하지 마십시오. 예,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입니다. 예, 그 주장 맞습니다. 맞죠? 그 주장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양쪽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판단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양쪽을 못 보니까 적으로 돌리거든요.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저 질문사항이 예. 있는데요. 저번에 EBS에서 봤더니 모의 논술을 하고 학생들을 채점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애매하게 하나 평가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논술 이제 실제로 채점위원이라고 하시는데 아이한테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냐면 제가 봤을 땐 도입 부분이 다른 아이들은 뭐 위에 이제 뭐 가지문에 뭐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학생은 어떤 좀 주의를 환기하는 그 도입 부분이 좀 오히려 신선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술 채점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거는 채점자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이다 하고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른 채점자에 따라서 이건 군더더기다 해서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안전하게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뭐 가지문은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그게 EBS에서 나온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좀 의외로 실망을 했거든요. 그- 논술이 다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 어떤 그런 것 쪽으로 가야 좀 소위 말하는 안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안전한 점수는 없어요. 그 안전한 점수는 없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해주면 돼요. 비교하라 그러면요. 비교해주면 되고 네 생각을 써봐라 그러면 창의적으로 쓰시면 돼요. 예컨대 엊그제 작년에 그 이 한양대 논술에서 그 이 동양화 있잖아요. 그 저기 누구죠? 그 소나무 그려놓고 그 소나무하고 네? 네, 아니 소나무하고 김정희의 어떤 거요? 네, 김정희 그 그림 뭐죠? 세안도 맞아요. 제가 세안도를 보고 이거를 감상하라고 직접 감상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논술 문제는 세안도를 배경 지식을 알고 접근해도 좋고요. 거기서는 배경 지식 모르게 접근하고 마지막 문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내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거기 상당히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데 창의적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논점을 제시할 때, 그 논지를 제시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앞에다 썼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창의성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점수가 좀 높게 받는 그 학생을 판단할 때 이거 이렇게 쓰지 마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애둘러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이거 쓰지 마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제가 개성공단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으니까 학생 네 그건 뭐 그렇죠.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죠? 또 뭐 에로트 학생들 뭐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 제가 이런 아픔을 압니다. 그 우리 어머니 세대 저는 이제 전쟁을 겪지 못했어요. 이제 배고픔만 겪었죠. 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이제 1960년생인데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리밥, 맨날 아침에 감자, 점심에 감자, 저녁에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주식을 때웠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조금 먹긴 왜냐하면 전시 겪고 일제강점기 겪으신 분들은 먹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서 하루하루 초근 목표가 어떤 거냐면요.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이제 왜 있느냐면은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뺏겨요. 지주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뭐 세금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리가 익는 게 이제 6, 7월쯤 되는데 5월쯤 되면요. 4, 5월쯤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자만 남겨놓고 이 약간의 곡식하고 있죠. 이거하고 초근 목피에 풀의 뿌리,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 풀의 뿌리 먹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껍질 얇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넣고 끓여. 그러면은 되게 많아요, 양이. 근데 그걸 먹어요. 그걸 먹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배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세대, 그 다음에 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데올로기 경쟁이 엄청 심해가지고 사실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이데올로기 논쟁 희생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옆에서 다 누가 죽어나가. 왜? 또 막 미안한데 학생들이 있는데 죽창으로 막 찔러서 내 동포가 사라져 죽어, 내 딸 아들이 이런 거 크고 자란 사람들은요 알러지가 있어요. 왜? 걔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먹여 살려줬는데 지금 와가지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청와대 공격한다, 뭐 남쪽 불가사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위협해야 되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자란 분들은 당연히 개성공단 이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뭐 조금 바이오 들어가고 1년에 연 5억 달러 벌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핵무기 개발 우리 위협하는 데 들어가지고 왜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먹고 살고 힘든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안목에서 보면은 통일을 해야 되거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판이 뭐가 있니? 개성공단 같은 경우 이게 안전판이거든,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쪽도 얘기를 듣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동체에서 내가 타도의 대상이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 한 얘기, 그런 것들. 그 상대방을 반쯤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설득을 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논술이에요. 설득. 그 근거를 대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이게 논술의 방식이에요.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게 산업사회의 유산이다 이거죠. 산업사회는 명령만 있었거든요. 명령하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발전했어. 근데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 그 다음에 사회 인식이 달라져. 왜냐면 저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과 노년층과 중산층, 또 그 다음에 젊은 층과 부익부 빈익빈 이런 가진 층과 못 가진 층,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또 갈등이 또 커져요. 이걸 근데 그거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토론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잘 살게. 왜냐면 같은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래서 갈라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향을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이런 자리고 논술이에요. 학생들한테 그거부터 가르치고 절대로 애들한테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지 말고 저 사람을 잘 활용해서 대표가 만들자. 내 네트워크거든요. 왜 저커버거가 얼마죠? 52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했대. 왜? 다른 사람 벌게 해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고 그 물건을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신세진 거잖아요. 그럼 돌려주는 거예요. 가지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교육이고 제대로 된 논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